자, 이번 시간은 이제 민법 총칙 중에서 제일 앞쪽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이제 3페이지부터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제일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요게 이제 계약법 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 전체를 다 통칭해서 공부하는 영역이 민법 총칙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자,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로 이제 공부했던 계약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게 될 텐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됐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계약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자, 단독행위라고 해서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단독행위, 이런 식으로 적용돼요. 그래서 계약하고요, 이 단독행위를 묶어서 법률행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라는 요건 자체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계약이나 뭐 이제 이런 것을 또 해제 이런 것을 총칭해 부를 때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전제가 됩니다. 해서 자, 일단 법률행위 효력이라고 하는 거, 당사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일단은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라고 해서, 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을 묶어서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유효하게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긴 하지만은 나중에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따로 공부할 주제 중에 하나고요. 요거랑 바로 같이 가서 볼 것이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요것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또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우리가 그 계약법 파트를 공부하실 때 그런 식이야. 뭐 의사의 합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흠결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건 무효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법률행위는 크게 세 가지예요. 유효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있다 해서 계약법에서 공부를 하는 개념들은 주로 유효인 법률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없는 법률행위는 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권리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을 했는데 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 이건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저런 거예요. 술 먹고 맨정신이 아닐 때 마약에 취해서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전혀 의미가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주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제목만 말씀드리는 거야. 자, 강행규정 또는 이제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민법 103조라고 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자, 무효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것들도 무효. 그 외에도 서로 짜고 하는 의사표시라고 해서 통정허위표시, 무효가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 의사표시, 무효,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제목에 불과해. 해서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로서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제일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자, 4번 등기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백날 체결했다 한들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제일 핵심 이슈가 되겠고, 자, 대리행위라고 해서, 자,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 대리인이라는 것이 있다 해서 갑이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을 부여했다라고 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사겠다는 매수인, 자, 병하고 만나서 법률행위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하게 되면 갑이
병한테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도인란에 갑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란에 병이라고 표시가 되게 되면 매도인은 등기를 매수인한테 넘겨줄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를 지는 게 일반적인 관계가 될 텐데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매도인란에다가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하고 매수인란에 병이라고 표시가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소위 대리행위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대리행위가 되게 되면은 이때 법적 효력이 중요한 건데 이 대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매도인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고 병이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이런 법률 관계를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에게 소위 대리권이라는 것이 존재해야지 갑과 병 사이의 법률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만약에 갑에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아무 대리권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있다는 얘기죠. 갑의 대리인 자 을이라고 하고 매도인란에다 매수인란에 병이라고 표시를 했을 때 이때 갑은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무권 대리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바로 대리권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 할 때 공부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안에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그 자체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특히 이제 거슬렸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해서 남의 땅을 사고 파는 것도 그 자체로 다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허가구역 안에서는요 그 두 사람이 백날 의사의 합치가 있다 한들 안 되고요. 시군구청장이 소위 허가처분이라는 것을 해줘야지 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래서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라고 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라는 특별한 효력 발생 요건이 있을 때만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딱 하나 보고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중개사법 할 때도 나오고 이제 공법 할 때도 간간히 구성되는 거 농취증이라고 하는 거 유일한 출제 포인트죠. 그래서 농취증이라고 하는 게 자 농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라는 증명서를 가리켜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X 농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매매라고 하는 것은 자 금전 외 재산권하고요 금전 간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고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을 할 텐데 농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갑이 마음이 바뀌었어. 얘한테 팔기 싫어. 근데 이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으면 어떻다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싫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을과 갑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던 그 시점에 을은 농취증이라는 것을 따로 발급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 계약 자체가 농지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니까 나는 어떻다 일정한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자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에서는 매수인한테 뭐가 필요가 없다. 농취증이 필요가 없고 등기 넘겨갈 때 등기를 받아갈 때 그때까지만 어떻다 바로 농취증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때 어떻다 바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농취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봤던 사안. 그래서 유일하게 출제가 되는 것은 소 이제 특별 효력 요건 파트에서 딱 하나 구성이 되는 게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소위 이제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요거 하나만 자 사실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가서 봐야 돼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문 가지고 볼까요? 자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요거 하나 설명드릴까요? 자, 지금 뒤에서 따로 이제 조건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라는 걸 따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야.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을 전제로 일정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거 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과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좀 어려워요. 일단 정지 조건부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지금 자, 올 여름에 자, 4월 달에 비가 내리게 되면 너한테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계약이 있다 하십시다. 그럼 이제 4월 달에 비가 내려야죠. 더 이 자동차를 받기로 했던 사람은 사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우아하게 얘기하면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그 조건이 성취가 돼야죠. 더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은 자동차를 사줄 의무가 발생한다 해서 야, 내가 조건부 법률행위는 큰 이슈는 안 되는데 하여튼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4월 달에 비 오면 차 한 대 사줄게 라고 했는데 4월 달에 비가 안 와버려. 그러면 이제 차를 사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바로 비교할게. 시기부 법률행위 듣고 버리는 거야. 시기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3월 달이 되게 되면 3월 20일이 되게 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라고 하는 거 3월 20일은 무조건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때는 이게 이제 장래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것을 소위 기한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중에 한 유형이 시기, 자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라는 얘기죠. 시기부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된다. 그래서 3월 20일이 되게 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라고 하면 3월 20일이 됐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자동차를 사달라고 할 권리가 발생한다. 즉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조건 기한은 따로 20, 30분 공부를 해야 될 주제가 되겠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자, 바로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의 유일하게 구성이 되고요. 요 주제는 공인중개사법 할 때 중개 실무 영역에서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돼요. 자, 농지 관련해서 주연 이슈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공법하고요, 중개사법 파트에서 이슈가 되는 게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허 신경. 공법에서는 주말 체험용 농,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취득,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 취득 이런 식으로 이제 주허 신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자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는 경매라고 해서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이 자 농취증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 제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이 매각등을 완납하는 그 시점까지만 농취증을 제출하면 된다. 그래서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 주허 신경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농취증이라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이래 볼 것이고, 그 옆에 이제 관련 기출 문제 오래전 문제네요. 자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해서 자 바로 3번 제가 가봐야 돼. 농지 매매 거래 계약에 있어서 농취증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지금 농지 매매 계약 또는 거래 계약 관련해서 따로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그 계획 농지 거래 계약 또는 농지 매매 계약 그 자체는 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요거 하나만 지금 이제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고, 조건 기한은 나중에 따로 이 공부하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효력 발생 요건 관련한 쟁점 보셨고, 야 요건 이제 부차적인 얘기고 항상 우리 지금 이제 무효, 유효, 취소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일단 제일 쉬웠던 거 취소라고 하는 거 간단하니까 세 가지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오늘 뒤에서 지문 분석해 드리겠지만 뒤를 자꾸 보셔야 돼. 취소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셋 중에 하나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요것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뒤에 이 이제 민법 총칙 파트는 마찬가지야. 자꾸 뒤를 보셔야. 뒤를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어. 무효라고 하는 거. 자,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민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을 강행규정, 이에 대해서 민법에서 안 지켜도 되는 조항을 임의규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규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위반되면 무효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효력규정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 효력규정을 위반해서 자 어떤 법률행위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테고 뒤에서 따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회자 우리 제목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요거는 사실 이제 거의 쉽게 주는 그런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계약법 파트에서 자, 그런 거 있었죠. 계약이 성립이라고 해서 청약과 승낙이 한 계약의 성립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자, 청약하고 승낙이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차 청약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라고 해서 두 개의 청약이 모두 도달됐는데 그 청약의 내용이 똑같다. 내용상. 그러면 그때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한편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승낙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같이 맞물려 가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그나마 그 중에서는 거저주는 문제. 작년에 이제 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건 이제 아주 쉽게 무조건 맞춰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요, 저런 얘기야.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계약도 있고, 자, 단독행위라는 개념도 있게 되는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도달돼야지 어떻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가볼까요? 자, 도달이라고 하는 거,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자, 이때 도달의 정의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봅니다.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가리켜서 도달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법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자, 뭐가 있냐면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돼요.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 할 때도 그런 거 있었죠. 자,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이라는 개념을 제척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계약법 파트에서 이제 제척기간이 뭐가 하나가 있었냐면 저런 게 있었어요. 예약 완결권의 행사 시기, 예약 완결권 10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어떻다?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세법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자, 지금 조세, 과세, 관청에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5년 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 사람은 세금을 낼 의무가 소멸하게 돼. 납세 의무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납세 의무의 소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취납시제라고 해서 자, 부과처분이 취소가 되거나 납부 충당이 있거나 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마지막 제척기간이 도과되게 되면 어떻다?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 해서 제척기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5년으로 봤었고요. 과세 표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몇 년? 7년. 그 다음에 이제 사기, 그 부정한 방법으로 다운계약서 등을 썼을 때는 10년. 이런 이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설령 세금을 안 내더라도 다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그럼 이제 과세 관청에서 세금 내라고 연락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편지를 안 뜯어봐. 내용은 다 알고 있어. 빤히 알고 있어. 그래서 자기는 편지 받아본 적이 없다. 자, 그래서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척기간 5년 지났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도 자, 납세 고지서 이런 게 통보가 딱 되게 되면 안 열어봐. 그리고 딱 포장을 그냥 코팅을 딱 해가지고 나는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제 도달 안 했으니까 어떻다? 세금 안 내고 5년 지나겠다.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달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래서 도달해야지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도달의 의미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도달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자, 도달의 추정이라고 해서 편지로 보통 편지 의사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이라든가 등기 우편으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되고 자, 도달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자, 상당한 기간 동안 반송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는 도달이 된 것으로 본다. 즉 도달을 추정하게 된다. 대신 일반 우편으로 편지를 보냈을 때는 이때는 도달을 추정하지 않는다. 이 유치차라는 걸 가지고 작년에 출제 쟁점을 삼았었고요. 자, 특수한 경우라고 해서 자, 요거는 이제 그나마 통계적으로는 사실 제일 무난한 답을 뽑는 파트가 이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의사표시자가 의사를 표시해서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을 때 그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전히 어떻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게 성립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 소유의 X 부동산을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 매도 청약을 합니다. 야, 내 물건 X
X부동산을 1억에 사라라는 청약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발신하고 5월 4일 날 도착하고, 이 사람이 답신을 5월 6일 날 하고 5월 8일 날 도착했는데 이 사람이 5월 7일 날 죽어버렸네 라고 했을 때 이때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냐, 여전히 어떻다,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또는 이 사람이 우리 5월 7일 날 답변을 보내고 중간에 죽어버렸다 라고 할지라도 전혀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어떻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두 사람 간에 여전히 어떻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만약에 갑이 먼저 죽었으면은 경우에 따라서 갑의 상속인이 누구 갑을 대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요. 자, 매수인이 사망을 해버렸다. 의사표시 도달했던 전제에서 중간에 사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도 이 사람의 상속인이 알아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고, 일단은 자, 사망해도 전혀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간에 제한 능력자가 되게 됩니다. 제한 능력자는 앞에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제한 능력자. 그래서 갑자기 양모가 같고요, 미성년자가 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되거나 피한정 후견인이 되더라도 어떻다, 전혀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 이 양반이 피성년 후견 선고를 받게 됩니다. 노망났네. 이 양반 아무것도 어떤 의사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양반이 법원의 판결 결정이 있기 하루 전에 큰아들하고 100억인가 증여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신격호 회장 거가 될 텐데 그 재산을 100억인가를 누구한테 큰아들한테 주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유효한 거예요. 사실은 노망난 상태지. 자, 만약에 하루 후에 법원에서 피성년 후견 선고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정신이 맨정신이 아니란 얘기야. 근데 그 상태에서 계약서가 만들어졌다. 그래도 어떻다? 이 자체도 어떻다?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중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어떻다?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 얘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버려요. 이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중간에 질문 하나 나오는데 꼭 비우고 가실 것. 우리가 민법도 마찬가지야. 골고루 모든 내용을 100% 다 소화한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왜? 하나쯤 모르고 들어가게 되면 훨씬 시험 볼 때 겁이 안 나. 왜? 난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이런 용감함이 있어. 근데 이제 어설프게 공부를 진지하게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막히면 개 짜증이 나. 막 후회와 번민고, 공부할 걸 선생님이 지가 시험 안 본다고 그냥 학원만 다니면 합격한다고 개빵을 쳐가지고 그냥 짜증나 죽겠네. 그때 막 공부를 하고 싶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쯤 무조건 비워야 돼. 지금 민법도 그렇고 모든 과목에서 지문 5개 중에서 5개를 다 소화해서 시험을 보시는 분은 인생 잘못 사신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 왜?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서 개작살 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일 찌질한 인간이 가다가 시험보다 울어버리는 애들도 있어. 진짜로. 동네 유명해. 울었다고. 그게 뭐냐면 그분 1등 하는 분이야. 1등. 누가 봐도 1등이야. 너무 공부를 잘해. 근데 시험장에서 울어버렸어. 왜? 그분 1등을 해왔거든. 달달 다 외웠거든. 근데 문제가 이상한 패턴이 나오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40 몇 살인가, 50, 그 당시 40 몇 살인가 그랬었는데, 우는 건 좀 그래서 시험 보러 가다가. 시험보다 운다고 생각해봐요. 펑펑펑. 너가 죽었냐고.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해서 울겠냐고. 근데 그 뒤에 날라리들 몇몇 있어. 그냥 학원도 띄엄띄엄 기어다니고, 뭐 외우라고 하면 좀 줄여달라고 그러고. 다 외우기 싫은데, 한 2개만 더 줄여달라고 하기 싫은데, 그렇게 그런 사람이 특징을 따. 이 세상이 되게 불공평해 보여. 근데 어차피 결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씩 비워가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신주의. 자, 이미 우리가 계약법 파트에서 논의했던 영역이고요. 격지장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 서울 사람하고 제주도 사람 사이에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제주도에 사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 사는 사람 편지로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가십시다. 자, 5월 1일 날 의사표시를 자, 발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3일 날 편지가 도착합니다. 갑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5월 3일 날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을이 답변을 하는데 5월 6일 날 편지를 보내고 5월 8일 날 편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을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5월 6일 날 발생을 하게 된다. 해서 이 격지자 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도달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 사람의 의사표시는 도달했다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어떻다? 발신했을 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이 되게 된다. 그래서 딱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 파트에서 맨날 장난치지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청약이라는 것은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틀린 표현. 무조건 다 도달했을 때인데 딱 하나 승낙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경우잖아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5월 1일 날 편지를 보내고 5월 3일 날 도착하는데 그 청약의 내용 중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5월 6일까지 나의 청약은 유효하다. 5월 6일까지 답을 다오라고 이렇게 했던 사안에서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5월 6일 날 편지를 보내고 5월 8일 날 도착했다 할지라도 바로 승낙 기간 내에 이루어진 승낙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식이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딱 하나예요.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시험용어는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제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바로 지문 가지고 몇 개 체크해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 교재 5페이지에 가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바로바로 가야 돼. 도달 한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2번 지문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 도달되기 전에 그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다. 좀 어렵죠? 자, 이게 약간 응용 들어가는 거예요. 도달하면 이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달하면 어떻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효력이 발생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도달되기 전에는 어떻다? 아직은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이때는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물릴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도달하기 전에는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응용 들어가는 질문. 3번 질문이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통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가 그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면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생긴다. 해서 도달주의 의미,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도달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4번 질문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했으나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미 어떻다? 해제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해제 어디서 하는 거야? 계약법 공부하실 때 매매, 교환 계약처럼 일시적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어떤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그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제라고 부르게 될 테고, 해제 있게 되면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원상 회복의 문제, 이자도 기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 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어찌됐든 이 문제 지문에서는 결국 뭐라고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면 어떻다? 도달된 것으로 본다. 해서 자, 중간 얘기 크게 의미 없고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달주의 의미 가지고 구성했고요. 5번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두 번째 6번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까지 됐을 때 자, 뒤에 효력이 없다. 틀렸죠? 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서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또는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박또박 읽지 말고 주어서로 바로 뒤쪽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도 그래.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때 말이 점점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앞에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그리고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민법도 거꾸로
번호 훈련을 하셔야겠고요. 7번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을 할 수는 없다 해서 내용 증명 또는 등기 우편일 때만 어떻다 도달이 추정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끄트머리 도달된 것으로 본다. 옳은 표현 넘어가서 자, 그 다음 이제 9번 보니까 자, 지금 9번은 생략. 요게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이 하나 생략하고요. 그 다음 6페이지에서 관련 기출문제 30회 때 오랜만에 도달주의 관련한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서 을에게 발송했다. 다시 이게 이제 민법 총칙 이런 게 어려운 이유가요. 이런 식이야. 갑자기 시험 지문에 해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 그럼 처음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계약법 가면은 해제 얘기는 징글징글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자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이 됐다. 갑은 을한테 등기 넘겨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법률 관계라고요. 그런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을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고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갑은 그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해제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게 보통 수험생들이 더럽게 어렵게 받아들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계약법, 물권법 이게 뒤죽박죽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민법을 좀 점수가 나오려면 결국은 돌고 하다 보면은 모든 게 용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1번 문제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뭘 했다? 해제를 했고 자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서 발송을 했다. 1번 갑이 사망하면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갑은 해제 의사표시, 어떤 의사표시라고 하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번 지문이요.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지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면 더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내용 증명 우편이 오고 우편물의 내용을 보지 않고 코팅을 해서 자 보관을 하고 있다. 그래도 도달한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3번 갑은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는 그 해제 의사 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도달해버리면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발생하면 다 처리할 수 없다. 아까 우리 지문 중에 도달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해서 이런 경우 있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청약을 했어요. 자, 이 부동산을 너한테 1억에 내 물건을 사라라고 청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5월 1일 날 발송을 해. 그리고 우편 체계상 5월 3일 날 편지가 도달하게 될 텐데 이 5월 2일 날 기가 막힌 제안을 받아 1억 5천에 사겠다는 청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직 도달 안 했으니까 효력 발생 안 하죠. 효력 발생 안 했으니까 5월 3일 0시 되기 전에 가서 그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가 오면 편지를 어떻다 받아서 찢어버린다 라고 하면은 관련 행정법규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이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 이때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4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지 않았다라면 반송되지 않았다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달의 추정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 증명 그다음에 등기 우편의 경우 어떻다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을 추정한다. 답은 4번이었고요.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그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갑의 해제 표시의 의사 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이게 좀 어려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이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이 이미 받은 상태에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피성년 후견이 됐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던 얘기는 피성년 후견이 됐다. 그래도 어떻다 이미 받을 때는 맨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 중에 사실은 어려운 게 5번 지문이야. 아까 제가 이게 패스하고 넘어간 게 5번 지문에 관련한 지문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항상 비워두셔야 돼. 지문 5개 중에 1개쯤 비워두는 게 항상 그 지혜로운 모습 해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고 답은 간단하게 4번 뽑았었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분류라는 주제 바로 이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즘에 잘 안 내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 분류 파트를 공부를 해 갈 때는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공부하는 과정은 제일 멘붕 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법률행위의 분류.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자,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 의사표시를 전제로 해서, 자, 소위 이제 법률 요건의 하나가 되게 되는데, 자, 일단 간단히 가십시다. 자, 혼자서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단독행위라 부르고요. 두 개의 대립하는 의사의 합체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부르게 되고, 요즘에 거의 안 나와서 좀 찜찜해 해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단순하게 이건 암기 거의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동철, 상초, 취해에서 대가리 따서 외우시면 제일 편해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라고 하는 거, 동철, 상초, 취해해라고 하는 거. 이건 대가리 따서 그냥 외우시면 돼. 자, 방법이 없어요. 요즘에 잘 안 내는 패턴인데, 동철, 상초, 취해해. 이게 소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요거만 이제 외우시면 끝나는 거야. 동철, 상초, 취해해에서 동의라고 하는 거. 미성년자가요, 제한 능력자가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받으면 그 계약 유효하게 법률 행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동의라는 개념인데 의미 새기시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주로 이슈가 되는 건 취해해 요거 위주로 거의 다 얘기를 하죠. 자, 철회 간단히 보니까 아까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물리는 걸 뭐라고 한다? 철회라고 부르죠. 자, 이 철회가 주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몇 개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철회라고 하는 거, 물리는 거, 이런 식의 개념을 철회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지? 상계. 요 상계가 이제 나오지. 상계는 어디서 주로 공부하냐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파트에서 논의를 하죠. 동시이행의 항변권. 하도 오래전에 공부하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그래서 좀 반성의 시간, 211페이지 가서는 이제 교재 페이지까지 난 다 외우겠다. 21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211페이지에 그 내용이 없으면 모양새가 빠지는데 맞네요. 211페이지 가서 보면 피, 배, 임 나와 있죠? 이건 인간적으로 외워야 되지. 자, 무조건 다 어떻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 그런데 피, 배, 임이라고 해서 저당권의 말소 등기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담보가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자, 배당금 반환 의무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 마지막 뭐가 있었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이런 것도 다 피배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나머지는 무조건 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뭐 하려고 가냐면 여러분 교재 213페이지 가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자, 바로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이거 나와 있었죠?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그래서 상계란 말이 나온다고. 상계가 뭐라고요? 퉁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 1억에 매도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 1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1억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1억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등기를 넘겨달라 할 수가 없는데, 참고적으로 을은 갑한테 1억 받을 돈,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돈 받을 권리를 있다. 그래서 내가 줄 거하고 받을 거 퉁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상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상계 얘기는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상계하지 못한다라는 명제. 그 외 법원에서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행 상환 판결 등을 내리게 된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다시 돌아와서 상계라는 개념과 관련한 쟁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다시피 곳곳에 단어 하나 찾아가지고 계약법까지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추인 좀 이따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 해제, 해지. 취소는 인간적으로 알아야지. 취소는 진짜 정말 외워야 돼.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가 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세 개야. 뒤를 보면서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제한 능력자 누구라고 그랬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제일 공부 많이 했던 게 해제,
해제. 계약법 가면 더럽게 하는 게 해제. 다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해제라고 하는 거.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습니다. 갑이 이행기에 이르도록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주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을은 뭘 할 수 있다? 해제라는 것을 할 수 있고,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 테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의 문제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원상 회복을 할 때는 이자라는 것을 다 쳐줘야 된다. 이런 게 해제라는 개념이 될 테고, 해지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에서 유연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갑은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넘겨주고, 임차인은 을에게, 갑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게 법률 관계인데, 얘가 2년 이상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 대해서 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해제와 해지는 다른 거야. 해제는 소급해서 법률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부르게 될 테고, 해지라고 하는 장래돼서 그 법률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해지. 공통적인 요소는 해제나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되게 되면 원상회복 외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해지 설명드렸었고, 자, 요거랑 이제 바로 비교해서 볼 것이 합의 해제. 29회, 30회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합의 해제. 자, 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과 매도인 갑하고요, 매수인 을 사이에 둘 중에 한쪽이 잘못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의 입장에서 등기 넘겨줬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또는 을이 차임을 미리 지급했는데, 자, 갑이 임차 목적물을 넘겨주지 않는다. 그럼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에서는 해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해제나 해지에서는 항상 특히 해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구성할 때 주요 쟁점을 삼았던 것이 뭐냐면, 자, 원상 회복을 할 때 이자를 쳐줘야 된다. 이게 기본 이슈가 됐던 것인데, 계약법에서 29회, 30회 계속해서 이슈가 되게 되는 게 합의 해제라는 얘기를 가지고, 중간에 자, 두 사람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됐습니다. 자, 근데 갑도 아직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는데 중간에 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자라고 쇼부를 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때는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있다 없다? 원상회복할 때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29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합의 해지라고 하는 거.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X부동산을 을에게 넘겨주고 을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 하십시다. 자, 그리고 해왔어. 근데 아직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 두 사람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임대차 효력을 소멸시키고 합의를 봤다. 이걸 뭐라고 한다? 합의 해지라고 부르게 되고, 합의 해지에 있어서 쟁점이 됐던 것은 자, 바로 이자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슈. 그래서 지금요, 해제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해지라고 부르고, 합의 해제는 뭐라고요? 두 개 의사표시가 합치가 다시 돼야 되니까 이건 분류할 때 뭐가 된다? 계약의 한 종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출제할 때는 항상 이슈가 해지하고 합의 해지를 용어가 비슷하니까 공부가 덜 돼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래서 전혀 다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 해서 요것도 자, 이 내용 동철 상초 취해 이렇게 외우는 것 외에 자, 지금 합의 해제에 관한 개념을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20회, 30회 때 더럽게 많이 나왔던 주제, 여러분 교재 204페이지 가서 나와 있어요. 해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 해제 얘기를 봐야 되는데, 자, 답을 분석을 해봐야 돼. 해제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원상 회복하게 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지문 중에서 저 본문에 합의 해제 나와 있죠? 합의 해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죠? 일단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해서 이자를 지급해서 반환할 필요는 없다. 교재 몇 페이지? 204페이지. 자, 원상 회복 등에서 부당이득 반환해서 밑줄 그어놨잖아. 교재에다가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옆에 지문 보니까 어디 나왔어? 2번 지문 거의 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데,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합의 해제로 인해서 반환을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이걸 답을 뽑았다고 다시 해제에 있어서는 원상 회복에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된다. 이에 비해서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출제 포인트 삼아냈고 이걸 갖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야. 30회 때는 어디서 나오냐면 합의 해지를 가지고 출제를 한다고. 여러분 자료 209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자 209페이지에 자 지문 바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지문 별표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의 해지로 인해서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 특약이 없더라도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틀렸죠? 틀렸죠? 합의 해제는 누구 잘못한 게 아니니까 이자 가산할 필요가 없다. 3번 지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로 인해서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해서 역시 틀리게 구성이 됐다 해서 보세요. 그냥 과정을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동철 상초취의 해지라고 하는 거 이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서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해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소급해서 해제권 행사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해지권을 행사하면 장래돼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인데 이때 기본적으로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되니까 이자도 금전이었을 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응해서 합의 해지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체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계약의 한 유형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까지 해서 지금 이제 법률행위 분류하면서 합의 해지하고 해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제 이게 사실은 처음 공부하실 때 더럽게 어려워. 자, 그런데 자, 이제 계약을 알고 그 다음에 물권을 알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 교환 임대차.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법적인 효력, 법률 관계에 물권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자, 소유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된다거나 지상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단순하게 매매 교환 임대차는 두 사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채권행위 또는 이것을 의무 부담 행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물권행위의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건 타이틀이야. 물권의 양도, 자,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의 설정, 지상권의 설정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물권의 설정 이런 것들 자체가 물권 행위의 일종이 되게 등기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그래서 이건 물권의 양도, 물권의 폭 이렇게 외워서는 전혀 안 돼. 그래서 채권행위, 의무 부담 행위만 뒤지게 외우는 거야. 매매 교환 임대차가 성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바로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 설정에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채권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일 좀 어렵고 자, 그 다음에 유상행위, 무상행위는 따로 별 것도 없지. 우리 앞에서 계약법 하실 때 이렇게 갔었다.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의사의 합체만으로 성립한다. 그걸 승낙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해서 낙성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쌍무계약이라고 해서 자,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쌍무계약이라 불렀었고 자, 쌍유해서 쌍무계약은 뭐가 된다? 유상계약이 된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매매교환 임대차는 낙성계약이요,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계약이요, 매매교환 임대차는 뭐가 된다? 유상계약이 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계약법 총론파 돼서 한참 할 얘기. 그걸 이제 민법 총칙에서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단독행위 등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자료 가지고 보게 되면 자, 7페이지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다라고 해서 오른편인데 별로 중요치 않아. 자, 물권 포기는 나중에 물권법에서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철 상초 취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중에 하나가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분석하면 안 돼. 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관련 기출 문제 보니까 준법률 행위인 것은 이 문제가 겁나 골 때린 거야.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수많은 수험생들이 거의 멘붕이 와버렸어. 그래서 이게 뭐냐. 왜? 우리는 뒤지게 동철, 상추, 취해, 합의, 해제를 뒤지게 외워놨는데 별 미친놈들이 이상한 문제를 내. 근데 보니까 1번에 동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취소 나와 있죠. 3번에 4번에 취입 나와 있죠. 5번에 해지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은 지금 자,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고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 자, 다시 합시다. 준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야.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준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손도 못 댑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준법률 행위인 것은 이런 문제는 26회인가 문제가 되는데 막 수험생들이 개쌍욕을 해. 출제법인을 벗어나 출제를 했다고. 지가 출제위원이야? 지가 왜 출제법인을 마음대로 판단해? 이 문제는 사실 문제를 몰라도 외웠던 거 배운 게 왜 몇 개 없잖아. 동철, 상추, 취해. 그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매우 기뻐하면서 외웠을 때 그 시험 읽겠는데 그렇게 쳐 외워놓고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딱 문제를 똑바로 읽어봐. 준법률 행위인 것은 개새끼들 준법률 행위가 뭐야? 이렇게 간다고. 뭐 외운 게 없는데 동철, 상추, 취해.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 내용을 몰라도 용어를 몰라도 동철, 상추, 취해. 그러니까 제발 그 문제를 보실 때 그냥 감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문제를 보면서 해설을 한다거나 이게 왜냐면 왜 이게 3번이 답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좀 이제 내려놓고 야매로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한 대까지 해보자. 포기하지 말라. 문제 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쓱 지문 보시게 되면 뭔지 몰라도 답이 손을 들고 있다고. 대신 그만큼 동철, 상추, 취해가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우리가 법률행위에 대응해서 민법 규정 등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준법률행위. 근데 준법률행위는 다시는 16년 동안 처음 나온 단어라고. 그래서 시험 현장에서는 무너져 버린다고. 그 현실이라고. 앞으로 우리가 뭘 공부를 하든 간에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신경 쓰지 말고 아는 범주 내에서 다 체크해가는 식으로, 소구해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실 것.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8페이지 가서, 자, 박스형 문제 2개 가볼까요? 자,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을 해서 채권행위 교환. 해서 아까 매매 교환 임대차는 채권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몇 개 안 되지만 그것만 달달달 외우는 거야. 채권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또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의무 부담행위. 2번 지문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 해제. 틀렸지? 외운 게 거의 없잖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개수 많아서 동철, 상추, 취해.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니까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가 자, 해제 상대방이 여럿일 때는 어떻다? 그 모두에게 통지해야지 어떻다? 해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걸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서 해제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는 그 전 원액터에서 통지가 돼야지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왜? 해제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3번. 처분행위는 소위 물권행위인데요. 자, 채권행위, 매매교환, 임대차가 아닌 걸 뭐라고 한다? 처분행위라고 부릅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지금 16년 동안 한 번 나왔는데 막 죽으라고 외웠다가는 죽어버려. 그 전에, 다 외우기 전에. 그 다음에 4번 지문이요. 임대차, 유상행위. 그래서 증여는 무상행위에서 요 정도. 답은 2번으로 뽑았던 케이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바로 매매 교환 임대차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고 좀 오래전 문제. 지금 교환 임대차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매매 예약하고요. 주택 분양 계약 나와 있죠? 이게 나름 어렵게 구성을 한 거야. 그래서 매매 예약이라는 것은 매매 파트에서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환매라는 개념을 재매매 예약이라는 얘기가 되게 될 것이고 주택의 분양 계약이 전형적인 매매 계약이 되게 됩니다. 답은요 5번인데 별로 썩 요즘에 안 내는 패턴 23회 때 나오고 8년 동안 나오지 아니한 주제.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그냥 요것도 그래. 자, 채권행위만 주구장창 외우는 거야. 매매
교환, 임대차. 근데 이제 문제를 낼 때 너무 쉬우니까 매매 대신에 환매라고 하는 것, 재매매 예약 이런 것을 하나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주택의 분양 계획이 가장 전형적인 매매 계획의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 정도 살펴보셨고, 자, 그 다음에 잠시 끊었다가 그 다음 주제, 자, 법률행위 분류라는 개념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